안녕하세요. 저는 강남한국학원의 대표 구기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박수 세게 치는 거 좋죠. 캠퍼스 고등학교요. 세종 캠퍼스 고등학교는 고교 학점제가 이제 처음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한민국 최초로 지금 시범적으로 생긴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운영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번에 자본고로 작년 하반기에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본고 2.0 이렇게 하는데 자본고 2.0은 뭐냐면은 커리큘럼이 자사고나 특목고를 지향하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이번 1학년은 이미 선발 과정이 우리가 자사고나 특목고라고 그러면은 선발 과정이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장 전국 선발, 비평준화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 여기는 선발 과정이 일반 고등학교하고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긴장하실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굉장히 캠퍼스 고등학교가 여러 가지 커리큘럼도 어려울 것이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긴장할 것이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라고 생각하시고 대신에 내신에 많이 집중을 해야 된다. 특히나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캠퍼스 고등학교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핫한 건 사실인데 잘못하면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충실히 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의 성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좀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오늘 학교별 내신 학습 전략을 가지고 아침부터 해서 오늘 한 8시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 3번째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캠퍼스 고등학교가 특히나 이슈가 돼서 저희들도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학원은 2017년도 12월 28일에 내려와서 저희가 개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에서 볼 때 세종은 그 당시에 정부 청사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매우 젊은 도시고 신생 도시로서 DNA도 우수하고 또 연합 분위기도 잘 구성되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향학력이 높을 것이다 해서 기대를 해가지고 내려왔었는데 그 당시에 개강을 딱 해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신생도시, 젊은 도시를 훨씬 넘어서는 그야말로 맑고 푸른 아이들이었어요. 우리도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급조된 도시다 보니까 입시가 가까워진 아이들은 5학년 학생들은 현지 애들 놓고 오셨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입시가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저학년 학생들 또는 입시가 가까워져 있는 아이라 할지라도 이미 입시를 초월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 중심으로 있어서 그 당시에 2017, 18년도에는 미리 내려왔던 학원들이 철수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기 사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3개월, 6개월, 1년 되니까 다시 서울로 가겠다고 이런 아마 그런 경우를 많이 겪고 있었을 거예요. 저희도 그 당시 이제 선생님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거 아닌 것 같다. 서울 올라가자 했었는데 몇몇 선생님들과 의논한 결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곳이다. 이곳이야말로 그야말로 고품질의 교육 서비스가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해서 선생님들이 다시 심기 일정해가지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가장 했던 거가 우선 강좌 구성을 탄탄하게 하자. 그래서 선생님들의 퀄리티를 대치등 높음에서 검증되는 부분만 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구를 했었고 설령 젊은 선생님들은 그야말로 앞날이 이렇게 내다보이는 그런 스타 가능성이 있는 분들만 보셔
강좌를 꾸준히 구성하고 두 번째로는 입시와 직결되는 콘텐츠를 많이 보유를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 세종의 학생들이 꼭 대전이나 대치 등을 가야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생기부 관리에서부터 수리논술, 문문논술, 그다음에 방학에 위트스쿨이라든가 썸머스쿨까지도 우리가 다 이렇게 운영을 하자 해서 입시와 직결되는 콘텐츠들을 아주 다양하게 개발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200여 명 정도의 예비고 1 학생들이 지금 윈터스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원생들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10시부터 10시까지 아주 열심히들 하고 있고 멘토링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설명회를 연중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설명회를 열어왔습니다. 그래서 입시 제도의 중요성, 그 다음에 입시 제도를 이해하는 바탕으로 해서 입시 전략을 가능하면 저학년 때 수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특히 입시라는 것은 한정된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설명회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에게 이런 전달해야 될 정보들을 제공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우리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좀 하자 해서 아름동 주민자치회와 함께 이렇게 해서 매년 9월 첫째 주 토요일에 세종 아름동 복컴에서 세종시 내 그 학부모님들 한 200여 분을 모시고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황리에 잘해오고 있는데 이제 세종은 입시교육 현장이 아주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다. 가장 빠르게 지금 향상되고 있는 것이 세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입시 업계에서는 여기를 하나의 학부들을 지금 잘할 것 같다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입시교육 현장이 아주 수건수가로 이렇게 향상되고 있다. 그래서 내신 경쟁이 아주 치열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로 치열해지고 있냐면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모의고사 2등급을마저도 내신 1등급이 가능했었어요. 그런 심심치 않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의고사 1등급을마저도 내신 2등급을 보장을 못할 정도예요. 그만큼 내신 경쟁이 치열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시 실적도 매우 지금 좋아지고 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입시 실적도 매우 좋아져서 지금 뭐 의대, 서울대 이런 곳을 과거에는 굉장히 세종시에서 뭐 1명이 간대, 2명이 간대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심심치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에서도 이제 아주 우수한 입시 실적들을 내고 있고 얼마든지 영문대를 갈 수 있는 현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입시 현장에 이렇게 들어섰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긴장도 하시고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신에 우선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물론 지금 아이들은 이제 9등급제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이 1등급을 놓치게 되면 엄청난 이 데미지가 오게 되는데 그럴수록 내신에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기부도 매우 중요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함께 이렇게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고 이제 교과별로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영어부터 박태양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박태양 강사입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고요. 철학과에서 엄청나게 어려운 한글말로 읽어도 어려운 지문들을 원서로 읽는 훈련을 많이 했고요. 양력에서 보시다시피 분석이나 혹은 독해 이런 거에 되게 자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캠퍼스고 처음이시라서 많이 좀 걱정되실 텐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캠퍼스고 선생님의 입장에서 이게 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한번 그렇게 좀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내신 시험이 어떻게 나올 건지, 어떻게 전략 대비할 건지, 네,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캠퍼스고의 영어 교육 과정을 보면요, 다른 고등학교와 교육 과정이 일치합니다. 그럼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이 캠퍼스고 선생님이 됐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교육 과정이 일치하는데 다른 고등학교와 좀 결이 다른 문제를 낸다. 그럼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죠? 네. 그래서 다른 고등학교 기출을 통해서 요즘 세종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내신이 출제되는지 한번 저랑 같이 트렌드를 좀 분석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보시면요, 중학교 내신이랑 좀 많이 달라요. 중학교 내신은 좀 본문을 암기하면 좀 잘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요. 여기 있는 영어 본문을요, 학생들이 잘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요, 잘 알아요. 왜냐면 학교에서도 하고요, 학원 다니면 학원에서 이거 계속 시켜요. 계속 시키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이 영어 선지예요. 영어 선지 딱 봐도 길어 보이세요, 짧아 보이세요? 좀 길어 보이시죠? 선생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본문을 그대로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애들이 맞출 확률이 다 높아요. 왜냐면 다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10개에서 1개 정도 단어로 이렇게 선지를 구성하고요. 평균 20개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중요한데요. 한 선지당 5초에서 10초 이렇게 적어주세요. 5초에서 10초. 한 선지당 5초에서 10초. 이 한 선지당 5초에서 10초 안에 해석을 못하시면요, 시간 제한 내에 못 풉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못 풀어요. 26문제에서 한 30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시간 내 제한 내에 문제를 끝까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 나 해석은 되는데 끝까지 못 봤어.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익숙하지만 선택지를 처음 보는 내용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정확하고 빠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빠르게. 한 문제는 5초에서 10초 정도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지를 길게 만들어서 좀 난이도를 높이는 방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 개를 고르게 해요. 나 A번은 맞는 거 알겠는데 B번이 맞나? 안 맞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두 골라야 돼요. 모두. 트렌드가 요즘 5개의 선지 중에 하나 고르는 것도 나오긴 나오지만요, 요즘 트렌드가 여러 개 중 모두 다 골라야 돼요. 뭐는 맞고 뭐는 틀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가정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론고도 그렇게 나와요. 세론고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단고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총고도 그렇게 나옵니다. 동총고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캠퍼스고도 그렇게 나올 거예요. 네, 안 그러면 변별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병행 방식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더 어렵게 할까? 빙의해서 생각해 보시면 본문의 내용을 바꿉니다. 네. 아까 전까지는 본문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선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 없어 이걸 따진다면요, 이제는 본문의 내용을 바꿉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 하얀 부분은 그대로 낸 거고요.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 있잖아요. 이건 변형된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난이도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요. 네. 국제고는 이렇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빈칸 추론 문제로 좀 넘어가죠. 빈칸 추론 문제. 빈칸 추론 문제 보시면요, 빵꾸 빈칸을 뚫어놓는데 애들이 이걸 채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채워야 되는데 원래 문장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문장은 앱단의 터치다운이 게임을 이기게 하지는 못했지만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거예요. 자, 한번 맞춰보세요. 자, 원래 문장은 이겁니다. 이거랑 가장 비슷한 선지는 몇 번 선지죠? 이거랑 가장 비슷한 선지. 18페이지. 이거랑 가장 비슷한 선지는 몇 번 선지일까요? 네. 2번이랑 좀 가장 비슷하지 않으세요? 뭐 그대로 다 써있는데. 그래서 애들이 2번 찍고 이제 틀립니다. 왜냐면 원문에는 이게 벗밖에 없었잖아요. 이게 벗. 근데 2번 선지에는 올도하고 벗이 같이 들어갔죠. 이렇게 같이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어법상 틀립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가장 비슷하지만 약간씩 이렇게 바꿔놔요. 이렇게 약간 치사하게. 안 그러면 변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익숙한 표현을 고르는 게 아니고 내용상 같은 문장을 고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납니다. 도단고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세론고도 있죠. 세론고도 개미 지문인데, 집으로 들어가는 개미는 이제 무거워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개미는 짐이 없어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는 개미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기 어려워서 이제 길을 비켜준다. 뭐 이런 질문인데요. 이 원래 문장과 가장 비슷한 선지는 몇 번 같으세요? 원래 문장과 가장 비슷한 선지는? 네, 3번이죠. 3번이랑 가장 비슷한데 3번이 오답입니다. 왜냐하면
원문에는 인바운드 개미, 안으로 들어가는 개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밖으로 나가는 개미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좀 이해 가시죠? 이거 어떻게 치사하게 되시는지.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변별력을 확보하고 있다. 네. 그래서 표현이 비슷한 거 고르면 안 되고요. 내용이 비슷한 거 골라야 돼요. 근데 내용이 비슷한 건 어떻게 하죠? 다시 돌아와서 해석을 해봐야 합니다. 해석. 그래서 우리 아이가 빠르고 정확하게 낯선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안개로는 안 됩니다. 안개로는. 그럼 다정고는 이렇게 본문, 이게 본문이고요. 이제 현관펜치 부분이 추가되는 질문인데 뭐 이런 식으로 본문을 추가해서 낸다. 못 보던 문장을 추가해서 낸다. 거기에 빈칸 뚫고 이런 식으로 어렵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애들이 어려워하는 게 또 영작 문제인데요. 영작 문제. 자, 여기 밑줄친 팀의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붓는 대신 뭐 이 문장 있잖아요. 이 윗글에 밑줄친 우리말 문장을 이제 영작하면 되는데요. 에세이를 쓰는 게 아니고 에세이를 애들 보고 막 쓰라고 하잖아요. 그럼 답이 너무 어떻게 되죠? 다양해지죠. 그럼 채점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단어들을 줘요. 단어들을 주고 그걸 나열하게 합니다. 근데 그냥 나열하면 당연히 안 되고요. 어법에 맞게 나열해야 됩니다. 어법에 맞게. 근데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문장 그대로 낸 거기 때문에 암기하면 맞출 수 있어요. 암기하면 맞출 수 있는데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밑글에 밑줄친 A 있죠. 여기에 들어갈 말을 이제 이 단어를 사용해서 영작하시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본문에 없는 빈칸이에요. 그냥 뚫으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도 암기해야 되지만 처음 보는 문장을 주어진 단어를 갖고 어법에 맞게 배열하는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막나라하지가 않아요. 네, 고등학교 시험이. 네, 그렇게 하고 뭐 도당법뿐만 아니고 중총고도 그렇게 나오고요. 뭐 국제고도 그렇게 나오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문제는 없어요. 다 어렵게 내는 방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 어법 문제입니다. 어법 문제. 여기 발문을 보시면요. 글의 내용과 일치하면서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나죠.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도 숙지하면서도 처음 보는 문장에서 이거 문법상 틀려 맞아 이것도 판단해야 됩니다. 같이. 그래서 밑줄도 없이 다짜고짜 문법적으로 이 문장 맞아 틀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수능인데요. 이게 수능. 수능은 어떻죠? 단어마다 밑줄을 쳐주죠. 그래서 이 단어, 이 문법 사항이 맞는지 틀린지만 고르면 되는데 내신은 밑줄도 없이 그냥 이 문장에 맞는 거 있어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법에 있어서는 내신이 더 어려워요. 수능보다 훨씬 어렵다고 봅니다. 한 5배 정도 더 어려워요. 왜냐면 밑줄 치고 물어보는 거랑 여기서 틀린 부분 있어 없어 묻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풀어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도당고에서도 네, 다음 중 의미와 어법을 고려할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문장을 해서 의미하고 어법 다 고려하게 그렇게 시키고요. 집 가서 한번 풀어보시면 다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될 거예요. 애들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이 문제들을. 네. 이런 문제는 뭐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세론고도 뭐 그렇게 나오고요. 다정고도 뭐 그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어법 개수 문제가 있어요. 어법 개수 문제. 그래서 밑줄 쳐놓은 다음에 A도 틀린 것 같은데 B는 모르겠어. C는 맞는 것 같고 D도 맞는 것 같고 뭐 F는 틀린 것 같아요. 그럼 B 때문에 이제 오답이 갈리는 거예요. 한 개인지 두 개인지 뭐 이런 식으로 개수까지 맞춰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 이 문장 정확하게 맞는지 틀린지 내가 판단할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을 믿고 뭐 강사를 믿고 그런 게 아니라요. 자기를 믿어야 돼요. 자기 어법 실력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법 개념에 대해서 체계적인 정리 및 숙달은 당연하고요. 개념을 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약간 좀 이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약간 예술 같다고 보시면 돼요. 축구나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전에서 내가 이거 써먹을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연습밖에 없어요. 연습밖에. 네, 그래서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낯선 영어 선택지가 나옵니다. 처음 보는 문장이 나와요.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오고 그래서 낯선 문장을 제가 자기 학생 아이들이 꾸준하게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걸 좀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분석 위에다가 어법 이렇게 좀 써주실래요? 어법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하는 건 물론 어법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어야지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빠르게도 좀 써주시면 빠르게 아까 말씀드렸죠. 5초에서 10초입니다. 한 선지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와 달리 시험 범위가 좀 많아요. 중학교에는 교과서 몇 개 들어가는지 아세요? 2개밖에 안 들어가는데 여기 교과서 플러스 모의고사 20지문에서 30지문 이렇게 좀 써주시죠. 모의고사 20지문에서 30지문. 그래서 교과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모의고사 지문이 들어갑니다.
그럼 낯선 글을 해석하는 연습이 안 돼 있으면요, 애들이 영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가탐도 하고 막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애가 글을 못 읽다 보니까 이게 시험 범위를 소화를 못 하고 들어갑니다. 만약에 글 읽는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어법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건 어법 개념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및 숙달도 중요하지만 어법 문제 풀이에 대해서 되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영작 문제는 에세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단어를 가지고 어법에 맞게 배열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배열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 네. 두 가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그래서 기출 분석을 해서요, 고등 내신에 맞게 시험 범위가 나오자마자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나눠주고요. 아, 이건 좀 잘하는데요. 국제고 시험에서 제가 나눠준 두 가지가 똑같은 것에서 문제가 나왔다. 그러니까 좀 분석력은 좀 자신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이런 문제도 뭐 똑같이 나왔다. 그 다음에 제가 시험을 애들이 처음 보잖아요. 그럼 시험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동영 모의고사를 제가 만들어서 최소 2회분은 시험 보기 전에 실전 모의고사 훈련을 하고 들어간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실전 모의고사에서 이제 똑같이 나온 문제입니다. 약간 잘합니다. 그다음에 애들이 정리를 잘 못해요. 이제 떠먹는 거에 좀 익숙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다 떠먹여줍니다. 필요 마지막 최종 필요까지 제가 컬러로 프린트해서 이제 나눠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준다. 이렇게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제 컨텐츠가 아무리 좋고 제 강의가 아무리 좋고 뭐 제가 접종을 하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시험 보는 건 애들이에요. 애들. 그래서 애들이 근본적인 도표력과 정확하고 빠른 해석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 제 수업을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가서 털립니다. 솔직히 속된 말로. 그래서 수많은 문장과 지문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많은 시간을 쏟아 부어야 돼요. 그 훈련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실전 가서 망가집니다. 그래서 낯선 영어 문장과 낯선 지문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훈련하고 정확성과 속도를 높이고 어려운 문장, 어려운 단어에 대해서 내가 모르겠지만 계속 보면서 익숙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신이 정직하게 쌓아올린 실력이 시험장에서 보답을 해주는 거지 어떤 강의나 이런 걸 듣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도 하고 컨텐츠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열심히 하지만 애들이 그걸 잘 못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한 솔루션은 이제 학생 관리인데요. 학생 관리를 저 혼자 부담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규직으로 한 명 채용을 해서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박태현 선생님 학생관리 클리닉 담당 선생님 유재훈입니다. 오늘 박태현 선생님 클리닉 운영 방안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박태현 선생님 클리닉은 철저하고 지속적인 학생 관리라는 기조 하에 클리닉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요, 평일, 주말, 그리고 우리 아이들 수업 전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인한 클리닉 불찰은 제가 따로 연락해서 학생과 시간 조율을 통해 보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클리닉 주요 내용 뭡니까? 단어 누적 테스트 보고요. 단어 그리고 강의 수업 내용 주간 테스트 진행하기도 합니다. 내신 기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신 대비하면서 유연하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일 클리닉에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다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일일이 전화하고 한 다음에 우리 평일이든 주말이든 제가 조율한 시간에 맞춰서 우리 친구들 또 불러서 보강할 거고요. 숙제 같은 경우에는 미완료 인원들 나중에 박태환 선생님이 저한테 명단 넘겨주실 겁니다. 명단. 그 친구들 다 따로따로 연락한 다음에 학원을 다 불러서 이후로 또 완료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다 관리 감독하고 그리고 기화 조치 시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클리닉 진행 내용 및 결과 학부모님께 보고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발송으로 다 드리고 있고 필요하시면 그 저희 제 번호랑 이제 박태영 선생님 전화번호 다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화 한번 나중에 선생님 강의 듣게 된다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우리 아이들 성적 향상을 위해서겠죠. 근데 우리 아이가 정말 성적 향상하려면 자기가 수업 때 배운 내용 이해하고 체화하면서 그거를 능동적 학습의 과정까지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거 전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시켜버리면요,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최상위권 친구들 빼고는 제대로 하는 친구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숙제 대충 하고 밀어서 하고 정말 그냥 일단은 제대로 해야 되는지 몰라서 막 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제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관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하고 저희가 따로 이제 박태현 선생님 끝나고 나면 또 이렇게 진행할 거고 두 번째로는요 이제 학부모님들 위해서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학원 등원시키면 어떤 걱정 많이 하십니까? 우리 아이 기존보다 더 공부하고 있나? 숙제 잘하고 있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철저히 관리하면서 학부모님들 불안 해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 부분이고 마지막은 박태현 선생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처음 보는 시험이고 애들이 처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을 겪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렵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렵게 준비했는데 쉽게 나오면 애들이 다행이다 이렇게 하는데 쉽게 준비하고 어렵게 나오면 배신하게 들어요. 자기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걸고 보는 시험에서 투머치 너무 과한 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자료와 모든 방법과 모든 전략으로 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한 명 한 명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저희 이재호 선생님과 제가 최선의 강의를 한번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어 잘 들으셨어요? 영어 문제 없겠죠, 그죠? 영어는 지금 우리 태양 선생님은 사실 국제부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우리 저 세종 캠퍼스 고등학교가 물론 지금 모집 과정에 일반고처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긴장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특목고 자공고를 자사고를 지향을 하기 때문에 아마 중간고사 난이도가 좀 있을 걸로 예상을 됩니다. 좀 가족을 하셔야 되고 저희도 선생님들을 특목고 선생님들도 이렇게 전면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간고사에서 간을 좀 보려고 하면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국어 어떻게 할 것이냐 백경록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자, 박수를 맞이해주세요. 네. 제가 오늘 뭐 중요한 게 많지만 그중에서 제가 조금 더 꼬집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좀 큰 두 개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이제 메인 테마입니다. 뭐가 다르고 뭐가 또 다르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세움이라는 거는 불안감을 내포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제가 어떻게 준비를 했나 이 정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 지역을 막론하고 뭐 성적대를 막론하고 한 번씩 이제 좌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삐끗하는 경우도 있고 부당분탕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 이 경우인데 그러니까 어느 학교를 가든 다 마찬가지인데 다만 이제 평택고등학교 경우에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자공고 2.0이라는 모델을 계속 교육청에서 밀고 있는 이상 자사고 특목고식으로 교육 과정이 진행이 될 거고 너무나도 이제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거 어렵게 나오겠구나 시험이 기본적으로 평가 기준이 까다롭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안 그래도 이제 이 네 가지 오늘 말씀드린 거 세 가지인데 때문에 애들이 이제 조금 더 힘들어하는데 그게 좀 더 큰 잔여물로 올 것이다. 내가 이제 낯선 글을 읽어보지 않았다라는 거, 경험이 적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선지 구조가 변화해서 판단의 밀도가 늘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서 판단의 밀도가 늘어난다는 거. 판단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씹어내는 능력도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게 위험한 이유는 그냥 읽다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그냥 아예 그러니까 자기도 생각지도 못하게. 그래서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 나중에 우리가 막 이제 아이들이랑 얘기할 때 이거 의문사 당했다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이 선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줄도 몰랐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분명히 고난도 이 시험 평가 기준에서는 이 선지 밀도가 더 높아지거나 꼬거나 단어를 바꾸거나 그리고 조금 더 흔하게 보이는 걸로는
이제 시간을 소모하게 만들거든요. 절대적 텍스트 양을 늘려도. 그러면 당연히 판단을 급하게 해야 될 거고 저 함정이 빠지기가 매우 쉬워지겠죠. 한번 서술 구조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글은 이제 학생들이 봤던 글, 아이들이 봤던 글은 나는 엄마가 해준 밥을 먹었다. 정보면 이제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국어에서도 나는 엄마가 정성스럽게 내 생일을 맞아서 고시카리로 지금 밥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보가 문장을 나눠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문장 안에 정보 여러 개 껴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밀어넣는 거거든요. 정보를 그냥 지나가기 너무 편하다는 단점이 있고 위험한 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정보 간의 위계 순서 역시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뭐 독해, 문해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시간을 들면 해결되는 문제고 어느 정도 성적 때까지는 사실 잡기가 불안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왕 하는 거 뭐 이제 2, 3등급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 상위권을 뚫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신은 당연히 챙겨봐야 되는 거고 280까지 이제 소변이 있는가 이거를 진짜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이제 필터를 좀 빼면서 이거는 진짜 뺄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280은 사실 제가 역사상 아마 제가 단언하는데 가장 혼란스러운 수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바뀌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쉽게 바뀐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너도 나도 다 치려고 하겠죠? 수능 너도 나도. 그게 이제 일단 당연히 첫 번째 문제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학교만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자사고 이제 학생이나 뭐 특목고 애들 이제 가르치다 보면은 애들이 물론 이제 내신 수시 위주로 간다는 게 맞지만 수능을 무슨 올림픽처럼 봐요. 그러니까 국가대표의 마음을 임하는 게 아니고 참가의 의의로 드는 거죠. 애들이 수능 참가했다, 열심히 쳤다 이러고 이제 끝냈는데 그게 아닙니다. 최저 등급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더군다나 최저 등급이 물론 모든 전형에 있지 않고 없는 전형도 충분히 많습니다만 이게 내가 신경을 안 쓴다는 건 선택권을 반 이상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내가 만약에 내신이 애매하다고 하면 최저 등급은 오히려 나한테는 기회예요. 왜? 나랑 내신 등급으로 붙었을 때 혹은 생기부로 붙었을 때 조금 아슬아슬한데 미리 떨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순도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히 이제 뭐 이거를 감안하면서 사실상 거의 1년 내내 내신 대비 기간에 마찬가지다라는 거는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관점이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겠죠. 이제 육청에서 이제 의도하는 거겠죠. 과정위주 평가,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간다라는 건데 과정위주 평가는 뭐 단순히 시험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발표, 글쓰기, 토론 수업 이런 게 이제 추가가 된다는 거고, 자 그럼 추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본다라는 게 아닙니다. 추가예요. 그리고 프로젝트형 수업인데 프로젝트형 수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문제만 제시해 준 거예요. 이거 문제 해결해봐.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내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되고 설득에 대한 표현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작업이 아닌 거죠. 아이들이 이제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아마 그 학교 자체에 대한 자료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교육청에서 혹은 학교 홈페이지 가면 있는 자료가 있는데 이건 이제 거기 없는 거거든요. 그 교육감님께서 이제 인터뷰하실 때 그리고 설명하실 때 구두로만 말씀하신 건데 이제 교사 구성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30%가 공동교육과정 경험, 그러니까 캠퍼스의 공동교육과정. 지금은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 유명무실하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거기서 경험이 있는 분, 만족도가 우수한 분을 모시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진로사업 속의 대입 지원 등 활동 경험자, 기존에 있는 이제 경험자들을 데려오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대학과 협업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걸 조금 더 정리해드리자면 대학교 강사나 교수분들께서 수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종합하면 무슨 말이냐? 이게 고등학교에서 하는 시험적인 평가도 들어가지만 대학스러운 평가도 들어간다라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이제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이제 요번부터 바뀌는 거는 다들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애매한 상위권한테는 위기입니다. 애매한, 그러니까 중상위권한테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중위권한테는 이것만큼 큰 위기가 없습니다. 왜? 애지간히 공부해서 티도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년 같은 경우에 이제
요 이제 그 청기교과서 수업을 하는데 다른 거는 보시면 이제 이게 생각보다 변화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만 찍겠습니다. 문법 보시면 여기서 화질이 안 나오진 않는데 문법 묘사랑 의문의 변동이 들어가거든요. 이 두 개는 문제가 뭐냐면 문법의 다른 파트를 알아야 쓸 수 있는 파트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부분을 문법 묘사나 의문 변동을 내가 많이 약하다 하면 사실상 문법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2021년 4월에 출판된 작품이거든요. 근데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즉 충분한 이제 뭔가 연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등장했는데 그렇다면 객관식 문제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논란 여지가 있으니까. 근데 심지어 이 계정부터 서술형 평가를 늘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서술형 평가 나올 가능성이 너무 많죠. 그리고 천만하자면 서술형 평가를 한다는 거는 맞추기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조사만 틀려도 틀린 거예요. 너는, 너만, 너도 이거 지금 한 글자 틀려지면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애매하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 이제 뭐 자사고 학생들도 하나고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서울에 한 수시로만 40명씩 보내는 학교인데 뭐 이런 경험 그리고 뭐 토론 수업을 지도해봤던 경험, 뭐 CDA 그러니까 토론 대회에서 한 그 규정이에요. 토론 방식인데 그걸 지도해봤던 경험, 이문운수를 이제 평가해봤던 경험, 참석해봤던 경험, 그걸 살려서 과정 중심의 이제 수업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고. 여기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신 대비를 한다, 뭐 학습량이 필요하다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가 사실 들리진 않겠고 다만 이제 그 내신 집중 대비 기간이 아닌 기간, 그러니까 그때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 권한도는 그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최상위권은. 제가 이제 제일 진짜 거의 병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본인적 실력이 필연적 성적을 만들어야 된다. 니네 실력이 애들한테 형성하는, 니네 실력이 밑에서 점수를 밀어 올려야 되는 거지 어쩌다 점수 점프했다 좋아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도 제가 꼭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제가 쓴 책으로 해야 완전히 100% 전달이 되겠죠. 제가 강의 다 교재 집필 직접 하고요. 과제가 보통 투트리고 나갑니다. 위에 거는 이제 이것도 제가 직접 쓴 주간지예요. 특정 테마가 있습니다. 주별로 그 테마를 배웠으면 그 테마를 연습할 수 있는 지문이 있어야겠죠. 그냥 문제집 던져주면은 배웠던 걸 언제 연습할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연에 맡기는 거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동성형 주간지가 따로 나가고, 그리고 이제 질적 공부를 위한 거는 이제 양적 공부를 위한 건데, 이제 이거는 사실상 이제 대치동이나 뭐 이제 요번에 뭐 수능 만점자 1, 2, 3등 다 시대인지에서 나왔던 건 아실 건데, 시대인지에서 오피셜로 이제 박아놓은 콘텐츠가 이제 이감 한수거든요. 그래서 그 이감에서 나오는 단습기 주간지를 이제 두 가지가 나가는 겁니다. 숙제가. 그래서 질적 공부, 양적 공부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고서 개별 레포트 당연히 나가고요. 개별 레포트 어떻게 풀어라 수준이 아니라 너 여기서 제 수업에서는 선집하는 근거를 다 써야 되거든요. 여기서 저걸 근거로 판단했으면 더 빨리 할 수 있었다. 혹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다. 라는 얘기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밴드 내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저는 아이들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얘기를 어머님들이랑 하고 싶은 거고, 이 아이의 얘기를 어머님한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다 따로 팝니다. 밴드를. 그래야 좀 더 솔직한 얘기 오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교재도 그렇고 커리큘럼도 그렇고 컨텐츠도 그렇고 다 제가 직접 만들다 보니까 좀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 캠퍼스와 같이 새로 즉 불안감이 있는 학교에서는 대응적 유연한 수업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복습 영상이 나갑니다. 네, 복습 영상 나가는데 문학의 장점이 계속해서 복습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 좀 좋은 것 같다. 내가 애들한테 줄 수 없을까 해서 복습 영상 만들어서 이제 수강생들에게는 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복습 영상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완전히 100% 살 수 있겠죠. 이렇게 저는 솔루션을 준비하고 잘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들으셨어요? 그거는 이게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영어하고 수학에 많이 매달려 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나라 말이고 쉬워서 조금 뒤에 해야지 하면서 밀려온 게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성적을 내려고 보니까 고등학교에 와서 그거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성적을 내려고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쉽게 성적이 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진짜 의대나 이런 상위권 대학에 가려는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가려고 잡혀서 뜻을 꺾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틈틈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틈틈이 아이들이 그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이렇게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수학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전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원입니다. 저는 이제 고등수학 15년째 강의를 하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 전원수학을 운영하고 있어요. 나중에 유튜브에서 전원수학 한번 검색해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일단 캠퍼스고죠. 이 캠퍼스고는 이제 올해 이제 새로 신설되는 학교라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별로 없어서 일단은 그냥 세종시 고등학교에 대한 현황 정도 말씀드리고 그냥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에 대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세종시의 보통의 학교들은 이제 이런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문항 한 40% 되고요. 보통 이제 부교재라든지 학습지를 많이 나눠주고 거기서 반영한 거를 50% 정도 그 이상 내부문항 좀 공개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문항, 이게 심화문항으로 이제 10% 정도 해가지고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점수 배점을 이루어주고요. 기본 문항이라고 하면은 그냥 교과서 수준의 그러니까 뭐 어느 시중 교재를 가지고 풀다고 하더라도 이제 기본 문제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죠. 이제 그런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구교재 개념 이게 사실 세종시 고등학교에서 제일 조금 뭐라고 할까 계속 요즘 변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구교재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구교재를 거의 안 썼는데 그러니까 그냥 바로 외부 지문 그러니까 외부 문항으로 그냥 냈었는데 이제는 이제 부교재를 거의 다 학교마다 다 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출제를 하고 변형해서 출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교재 문제도 난이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도 극복해야 될 게 굉장히 많고요. 마지막 심화문항 이제 사실 이 심화문항을 제대로 풀 수 있냐 없냐가 이제 1등급이 되냐 마냐의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심화문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본문항이야 뭐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그냥 다이렉트로 풀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을 기본문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서는 심화문항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이거 아주 심화문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기본 개념만으로 뭐 4개 이상, 5개 이상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문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톱이라는 개념을 하나 배웠어요. 톱질이라는 개념을 배웠을 때 나무를 반으로 잘라주세요. 이게 이제 기본 문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심화 문항은 어때요? 그냥 주어진 나무로 서랍장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해야 되는 도구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설계도 해야 되고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 문항과 심화 문항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심화 문항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거는 앞에서 배웠던 개념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톱질을 배웠는데 문항은 서랍장을 만들어 달래요. 근데 앞에서 배웠던 뭐 줄자라는 뭐 개념이라든지 뭐 드라이버라는 기본 개념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다 기억이 안 나는 상태에서 뭔가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톱질 하나만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서랍장을 갑자기 만들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의 개념을 정확하게 다시 복습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개념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한 바퀴 빨리 돌리고 이제 다음 문제 뭐 유형으로 넘어가고 심화로 넘어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진행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개념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가볍게 볼 만한 건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개념이 없으면 사실 아예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은
반드시 꼭 잡아야 되고 제대로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한 번 잡았다고 해서 이게 영원히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어 단어도 외운 것도 외우고 외운 것도 외우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개념 공부는 항상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 병행해야 되는 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념을 우리가 복습을 할 때 매번 또 개념서 찾아보고 뭐 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답 노트를 쓰기보다는 오히려 개념 노트를 쓰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개념 노트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오답 노트라고 하면 오답 문제 하나 그러니까 여기다 써놓고 이제 그거는 풀이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근데 얘는 한 문제가 틀렸을 때 그 문제에 해당하는 그 문제 속에 들어있는 개념을 먼저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고 개념명부터 시작을 해서 개념을 여기다 써주고 그 개념에서 포인트로 잡을 만한 것들 아주 자세하게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이 개념이 필요했던 문항들을 하나씩 추가해놓고 그래서 개념 위주로 노트를 사용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막히는 게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줄자라는 개념이 지금 잊혀져 있는 상태. 그러면 다시 줄자라는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고 언제 쓰면 좋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써놓고 그다음에 내가 그 틀렸던 그 문항에서 얘는 이 줄자라는 개념을 몰라서 틀렸던 문항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줄자라는 개념을 떠올리자 이런 느낌으로 복습을 하시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 노트를 꼭 써주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일단 두 번째는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등 수학의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랍장을 만들어주세요. 문장 자체가 그냥 톱질을 해주세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서랍장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센치로 해가지고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할지 그런 기본적인 설계하는 능력을 내가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톱질만 잘한다고 문제 풀러 들어가면 안 풀려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설계하는 습관들을 되게 많이 들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계라고 하는 게 지금은 뭐 도면이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서 되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입니다. 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점의 좌표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뭐 1,2라든지 뭐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5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3,7 0이 있었어요. 이렇게 세 개의 점이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문제에서 지금 배운 개념이라고 하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아니면은 뭐 직선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배운 상태인데 문제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면 될까요? 당연히 삼각형의 넓이가 궁금하니까 나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로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밑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를 관찰해 봤을 때 이 점의 좌표를 알고 있고 점의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으면 나는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고 싶은데 직선의 방정식이 없네.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을까? 점 두 개가 있으니까 그걸로 기울기를 만들고 점 하나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주면 되겠구나. 그럼 직선의 방정식 만든 다음에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높이도 구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윗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에서 넓이를 구해야지 라고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풀이를 시작하는 게 설계를 해놓고 문제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자마자 그냥 어떻게 풀지도 모르고 문제를 딱 보는 순간부터 뭔가를 쓰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설계하는 습관이 잘 안 잡혀있는 친구들이 많다는 소리거든요. 제일 먼저 어떻게 풀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내가 알고 있는 개념들을 어떻게 이용할까 그런 고민들이 다 끝난 다음에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문제를 푸는 그런 습관들을 처음부터 들여줘야 쉬운 문제부터 그런 습관들을 들여줘야 어려운 문제에서 설계가 가능해지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는요. 표현이 어렵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문제 중간에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차 함수대 이런 걸 만족하는 2차 함수다. 이런 표현이 나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보통 대부분 2차 함수라고 하면은 그냥 fx를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2-x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x 더하기 4를 집어넣고 같다라고 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얘는 x는 3대칭이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에 대한 해석을 충분히 다 미리 해놓은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저것도 표현도 하나 놓칠 때마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라는 표현을 하나 정리해놓고 그거에 해당하는 문제를 하나씩 해주면서 표현 하나하나도 자연스럽게 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B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6A가 되는 거야 라는 거를 얘를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나하나 정리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이라고 하는 게 개념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제에 들어있는 저기는 쟤를 만족하는 거야, 얘를 만족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만족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여기다 집어넣고 풀어봤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여기는 얘는 쉽게 말해서 이제 위로 볼록이다, 뭐 아래로 볼록이다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그 표현을 내가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여기는 이 표현을 만나자마자 우리는 힘들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심화문항은 보통 표현을 하나씩 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표현들을 심화문항 미리 풀어보면서 연습하면서 그런 표현들 하나하나를 잘 정리해놓고 나중에 나왔을 때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주자. 이런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심화문항이 어려운 이유는 시간 자체가 되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의 설계부터 해서 필요한 개념도 많고 막 그러니까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빨리 풀어야 일단은 뭐 만점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마지막 4번은 만점을 위한 주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20문항 정도가 되거든요. 50분 동안 20문항을 풀려면 한 문제당 2분 30초 정도 걸리죠. 뭐 쉬운 문제 뭐 1분 만에 처리했다고 쳐도 여기는 얘를 심화문항을 뭐 한 3분 4분 정도 넘기고 있어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풀이하고 하는데 다 그걸 빨리 풀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어떤 기본 개념에서 이제 상위 개념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심화 개념이라고 부르는 거죠. 심화 개념을 만들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풀면 바로 결과가 빨리 끝나. 그냥 이런 느낌의 개념들을 많이 익혀놓고 그걸 적용할 수 있으면 나중에 시간 절약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요. 빨가면 사과고 사과는 맛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원숭이 엉덩이는 맛있어 좀 이상하네요. 원숭이 엉덩이는 맛있어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원숭이 엉덩이랑 맛있어에 대한 그 연결고리는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 안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고 빨가니까 사과고 사과니까 맛있었으니까 원숭이 엉덩이 맛있어가 됐다라는 좀 이상한 표현이 되지만 그런 식으로 심화 개념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완벽하게 잘 잡혀있는 상태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심화 개념이라는 거는 출발지가 원숭이 엉덩이고 결론이 맛있어기 때문에 얘네들의 연결고리가 전혀 안 잡혀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외웠을 때는 오히려 엄청난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제를 제대로 깔아줘야 되고 그 전제가 다 완벽하게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암기를 하고 가는 거는 오히려 공부에 더 의지만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화 개념은 조금 앞에 것들이 다 완료된다, 기본 개념 다 잡히고 나서 마지막에 건드려 주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그냥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개념부터 작성해서 수시로 개념 점검하고요. 그다음에 설계하는 연습은 평소에 해주면 좋겠다. 새로운 표현도 마찬가지로 기본부터 잘 정리해가면서 공부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위 세 가지가 완벽할 때 그때 심화 개념, 무리한 선행이나 심화 개념 학습은 학습 문제를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리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수학도 잘 들으셨죠? 문제 없겠죠, 그죠? 이 수학은 입시에서 수학은 변별의 초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학에서 내가 생각했던 점수를 못 내게 되면은 원하던 대학을 많이 낮춰야 돼요. 수학은 단점 부분 거니까 정말 수학은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어서 과학 어떻게 할 것이냐 최혁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과학강사 최혁입니다. 네, 첫 번째는 제 이력이어서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본격적으로 2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어떤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유익할까라는 걸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저희 모든 교과목 중에서 과학 영역이 가장 많이 바뀌었고 과목도 가장 많이 생겼고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물론 장점이라고 하면 선택의 폭이 많아졌다.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라는 이제 좀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물화생지 1을 3개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3학년이 되면 물화생지 2를 보통 2개를 선택을 해서 8과목 중에서 총 5과목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저희 1학년 아이들부터는 물화생지 각 영역에서 3가지씩 교과목으로 파생이 되고요. 그러면 총 12과목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는 8과목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겠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12과목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찾아온 거죠.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저희 교육부에서 약간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공계 강화 수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학과 과학에 관련해서 좀 이제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편이고 그건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거는 저희 기존 현재 고3 아이들이 배우는 물화생지 이 2과목은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문제는 상대평가로 바뀌는 것도 문제인데 이 각각의 교과목들이 2과목씩으로 쪼개지게 되면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2과목이 이제 8과목 같은 느낌으로 이제 양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3번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3번은 많이들 아시는 것 같은데 물화생지 1, 2 수능 폐지하고 이제 통합과학 1, 2로 이제 수능 바뀌게 됐고요. 이제 원래 이제 교육부에서 뭐 문항수 몇 개 할까, 배점 얼마나 할까 이런 것들을 원래 5월 달쯤에 알려준다고 했었는데 2주 전에 저희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좀 알려드리면 현재 바뀌기 전 걸로 알려드리면 저희 탐구는 20문항, 즉 20문제를 풀고요. 배점은 2점짜리와 3점짜리 배점으로 2개밖에 없고 그 다음에 30분 동안 응시를 해서 총 50점 만점으로 이제 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아이들부터 변경 후에는 원래는 30문항으로 10문항을 늘리려고 했으나 이제 사탐도 10개가 늘어야 되고 과탐도 10개가 늘어야 되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입장에서 20개가 이제 늘게 돼서 너무 부담스러울까봐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건 25문항으로 5문항 증가입니다. 그 다음에 배점도 좀 크게 바뀌었는데요. 배점은 1.5점, 2점, 2.5점으로 이제 배점을 3개를 줬다는 소리와 소수점이 들어갔다는 소리는 이제 변별력을 그만큼 더 키우겠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도 이제 10분 정도 증가가 됐고요. 마찬가지 만점은 50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 탱고 과학 선택 과목인데요. 제가 아무래도 과학 강사다 보니까 창제를 위주로 준비를 해왔는데 저희 부모님들 다 편제표를 받으셨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편제표에는 아마 이미 보신 어머님도 계실 것 같은데 맨 앞장이 훈민이고요. 문과 친구들 그 다음 장이 창제, 그 다음 장이 창제, 그 다음 장이 정음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창제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제가 결론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 탱고 같은 경우는 이 세종에 있는 타 학교와 다르게 뭐가 좀 핵심이냐면 과학 선택 과목 수가 아주 많은 편입니다. 사실은 보통 진로 선택까지만 배워도 좀 많이 배운다라고 하는데 저희 탱고 같은 경우는 과학 진로 계열에 또 선택 과목이 사실 따로 있는데 거기까지 다 배우게 됩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1학년 1학기 때 통합과학이 이제 4타임, 과탐실이라고 해서 실험 과목이 있는데요. 이게 한 타임인데 사실 이게 수행료가 100%긴 하나 통합과학이 있는 실험 내용들을 이때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때랑 연관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를 많이 봐주는데 물론 이제 아이들의 답안을 제가 직접 작성해 주진 않고 아이들이 1차적으로 답안을 써오는 걸 가지고 제가 이제 첨삭 지도를 해주는데
진짜 겹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과학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 새학기가 돼서 시간표를 받았을 때 과학이 거의 이제 5번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편집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학년 때는 국영수 영역보다도 저희 탐구 과목의 영역이 더 크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2학년 1학기 때 들어가는 물화생지 중에서 보통 제가 여기다 택 4라고 적어놨는데 창제는 거의 이제 다 배우게끔 하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실제로 학교를 가봐야 알겠지만 아마 이 4가지의 교과목을 다 배운다는 게 사실은 좀 이과를 전공한 제 입장에서도 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아마 3+1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3+1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보통 과탐에서 3개, 이제 사탐에서 1개를 가는 게 이제 고전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다음에 2학년 2학기를 좀 저희가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이걸 딱 절반을 해서 이게 2학년 2학기, 그다음에 얘가 3학년 1학기인데 저희 탱고 같은 경우는 뒷장까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학교는 한 페이지 안으로 끝나는데 3학년 때도 선택 과목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이게 보통 5개를 선택을 하는데 일단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 루틴이 이 보라색 융합과학 탐구는 한 개 꼭 깔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절평이기 때문에 얘는 상평이 아닙니다. 제가 보라색깔로 체킹해 놓은 거는 융합선택 절평입니다. 그다음에 네. 붉은색 계열 같은 경우는 물리 영역이고 주황색 같은 경우는 화학 영역, 초록색은 생물 영역, 파란색은 지구과학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 보라색 하나를 끼고 이제 나머지 4가지를 선택하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학년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탱고 딱 3학년에 돼봐야 알 것 같은데 고급 물리, 고급 화학, 고급 생물, 고급 지구학 사실 과거 루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를 아이들이 소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이름의 고급 물리가 결국 뭘 가르치겠다는 소리냐면 물리 1부터 물리 2.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물리, 역학, 전자기, 양자를 하나로 몰아서 일반 물리학처럼 심화적으로 가르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소화할 수 있는 아이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것도 의문이고, 이걸 가지고 이제 수업하기가 좀 선생님들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과거가 아니면.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진짜 좀 까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인데 마찬가지 보라색 하나는 무조건 꼭 끼고 이 영역 중에서 하나나 2개를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면 아이들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3학년 2학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나 고급 화학이랑 고급 생물을 3학년 1학기 때 했다면 2학기 때는 화학 실험과 생명과학 실험을 선택을 해서 좀 연계성 있게끔 제가 봤었을 때 이 실험 수업이 진짜 학교에서 사실 오리지널로 실험을 하는 학교가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래도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강의실 사이즈의 문제도 있고 예산의 문제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실험은 보통 영상으로 대체를 하거나 제가 좀 그러는 편인데 이 실험 수업이 따로 있다는 소리는 제가 봤을 때 실제로 뭐 실험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이 보라 색깔 기후변화, 환경생태, 과학사 이런 아이들 끼고서 이제 나머지 것들을 선택을 하면은 아이들의 좀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탱고가 선택해야 될 게 사실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진짜 조금 꼼꼼하게 1학기 때부터 이런 편집표를 좀 꼼꼼히 봐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어떤 과목을 들으면 좋을까도 아이랑 같이 의논을 하셔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타 학교의 어머님들께는 이렇게까지 딥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저희 탱고 학부모님들께는 제가 왜 이렇게 딥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선택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심지어 저 학생 중에 선행하는 친구가 있는데 물학생들 다 배웠는데 이제 그 중에서 선택을 할 때 진짜 고민을 아이들이 많이 해요. 내가 어떤 과목이 나랑 성격이 잘 맞을까, 어떤 과목을 좀 버릴까,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1학기 기말고사가 끝이 나면 제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1대1로 불러서 이제 그때 어떤 상담을 하냐면 이제 이런 선택 과목에 관련한 상담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선택 과목에 관련된 상담은 국영수 선생님들이 해줄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탐구 선생님이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 불러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1학년 1학기 때 꿈을 찾지 못하면 어떤 계열로 갈래 정도까지만이라도 좀 짜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요즘 아이들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너 뭐 하고 싶어? 너 어디 학과 가고 싶어? 물어보면 저요? 딱히 없는데요. 진짜 거의 10명 중에 8명, 9명은 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계열을 빨리 찾아야 이렇게 선택 과목이 많은 우리 캠고에서 사실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때는 어떤 과목을 들어야지가 아니라 어떤 계열로 내 아이가 갈 것인지를 아이와 직접 소통을 하셔서 좀 결정을 좀 굵직한 걸 해놓으시면 디테일하고 딥한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해드릴 테니 그런 굵직한 계열, 진로, 희망사항 이런 것들만 1학기 때 좀 잘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면 2학년 1학기 때 지금 여기 바로 창제 써져 있는 게 창제 아이들 보통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에 별표 하나를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2학년 2학기가 선택해야 될 게 과학에서 벌써 8개나 있죠. 타 학교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4개 끊어서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 때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지금 우리 캠고만 2학년 2학기 때 이 8개 중에서 5개를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학습 불안감이 너무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와 3학년 2학기가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선택 이제 이런 부분은 융합 선택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부담감이 많이 덜 할 테니 우리 아이들이 선택을 할 때 이제 그런 쪽 중에서 하나는 좀 선택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같이 루틴을 좀 짜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 아무리 창제여도 또 아무리 훈민이어도 과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탐 하나를 아마 무조건 해야 될 겁니다. 마찬가지 문과 애들도 사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탐 하나를 보통 해서 보통 좀 본인들이 비빌 수 있는 생물이나 지구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이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루틴을 짜드리면 보통 저희가 메디컬 계열이라고 부르죠. 사실 교육부에서 이 표현 쓰지 말라고 이제 얘기하지만 이거 말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 메디컬 계열 친구들은 보통 3+1을 할 때 이 과탐에서 물론 4가지를 다 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수학도 과목 수가 늘어나고 과학은 심지어 막 2-3개씩 더 늘어나기 때문에 좀 보통 저는 화생지 루트를 타라고 하고요. 여기 +1은 뭐 세균이나 균사 이런 윤리 과목 하나를 좀 선택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 이렇게 굵직한 계열이 없으면 보통 아이들이 물생지 아니면 화생지를 선택을 하거든요. 물화를 쓰면 같이 할게요. 저는 과학 강사지만 완전 비추천 루트예요.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요. 더군다나 이번 계열이 바뀌면서 화학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지금 화학 1에 있는 쉬운 대단원 하나가 통으로 빠졌고 화학 2에 있는 킬러 파트라고 하는 화학 평형 문제가 화학 1으로 싹 다 내려오고 그리고 그 화학 2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일반 화학에서 또 내려왔기 때문에 화학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 그래서 보통 물화를 같이 하진 않아요. 그럼 이제 2학년 때 이 2가지 루틴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할 텐데 어쨌든 보통 지구과학을 다 끼죠. 그럼 사탐에서 선생님 애들이 4문이 쉽다는데요? 뭐가 많다던데요? 그게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좀 공부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지구과학에서 많이 겹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한국지리. 왜냐면 저희 지구과학 시간에 한반도의 지질사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겹치는 내용들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세계지리. 아무래도 지구과학 자체가 이 지구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아니면 현상들에 대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에서 좀 겹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1학년 때부터 데리고 있었던 친구들은 보통 지구과학을 다 하기 때문에 사탐 과목 한 과목을 이 지리 과목 중에서 영역 하나를 골라요. 실제로 대한민국과 일본을 제외하고서는 이 지오그래피, 이 지리 파트는 이과 학생들 과목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과 일본만 문과 친구들이 배우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과적 성향이 강한 사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차라리 깔끔하게 당연히 딱딱딱딱 외우겠어는 당연히 지리 루트. 이제 저는 문과 성향이 강해서 나 읽는 게 좋아, 나 해석하는 게 좋아 라고 했을 때 사문, 생윤 이런 과목이 더 잘 어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뭐냐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그 공부 습관이나 성향 이런 것들을 빨리 좀 파악을 해야 이런 +1 과목까지 놓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1 과목 또는 이 3과목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결국에 탐구 과목은
국영수보다 시수가 클 수밖에 없어요. 이거 보통 3타임이라고만 해도 벌써 12타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신에 들어가는 비율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저희가 미리 대비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캠고 어머님들이 학부모님들께는 편집비를 꼭 뽑아서 드려라 라고 했던 이유가 내 아이가 훈민이든 정음이든 창제든 집에 가셔서 2학년 1학기 때는 이런 거 하는구나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먼저 조금 1차적으로 봐주시고 그 다음 이제 아이와 이야기를 해서 그럼 대충 이 정도 하면 괜찮겠다 굵직하는 약간 가이드라인만 좀 짜면 어떨까 또 딥하고 세세한 거는 또 저희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이제 그런 정도만 좀 짜주셔도 대비 아주 잘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실 캔버스고는 당연히 1회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없고요. 기출 문제는 없고 제가 예상 시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저희 캠고가 과학으로 따졌을 때 비상출판사를 사용을 합니다. 이미 저희 학교 홈페이지 다 올라왔고 그래서 이 세종에 있는 비상출판사에 관련한 이제 좀 문제를 제가 모아봤는데 저희 비상출판사는 어떤 문제 좀 좋아하냐면 이런 치사한 문제 완전 좋아요. 지금 보시면은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 이게 손실전력 구하는 문제인데 0.002, 0.998 이런 식으로 약간 수학적 요구를 하는 출판사가 사실 비상입니다. 근데 반대로 또 미래에는 그러지 않아요. 이게 또 출판사마다 집필하신 교수님들이 달라서 좀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 비상출판사의 물리 교수님들께서는 이런 걸 좋아하시는 교수님들이다. 알아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화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저희 비상출판사가 사실 그림이 완전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출판사별로 저희 교사들과 강사들한테 주는 CD가 있습니다. 그런 CD 자료를 확인해봤을 때 그림 자료보다는 표 자료, 그래프 자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표나 그래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본인들이 이 실험 과정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보기를 읽을 수 있는지 이런 좀 추론형 문제를 좀 많이 좋아하는 출판사가 우리 비상출판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학교가 천재냐 미래냐 사실 이거에 따라서 시험 유형이 사실 이렇게 또 다른 겁니다. 그리고 생물 같은 경우는 뭘 좋아하냐면 저희 강사들한테 어떤 자료를 많이 주냐면 실제로 지금 선배들이 이 탐구 영역, 과학 탐구 영역에 있는 저런 독특한 자료들을 사실 비상출판사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 자료는 사실은 교과서나 뭐 어디에 있는 뭐 학교 프린트에 있는 거 아니고요. 본인이 딱 처음 만나고 해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비상출판사의 핵심이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구과학은 비교적 타 출판사보다는 좀 그림 자료도 심플하고 막 그렇게 딥하지 않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 강의 스타일인데 여기서 저랑 같이 수업하는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판서 수업을 많이 지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시험 대비 때 제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파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그걸 킬러 파트라고 부르는데 킬러 파트와 준킬러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자세히 봐주시면 1번 용어 정리부터 좀 꼼꼼하게 해가지고 과학이 좀 용어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용어들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서 이제 곧바로 유형까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뭐 병과 시간, 유형, 병과 시간 이 네 글자를 보면 이렇게 풀어 이런 약간 좀 팁들 이런 거 같이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다른 과학 선생님들은 현재 지금 서울에서도 추가목까지 가르치고 있는 강사들이어서 믿고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제 자체 교재입니다. 제 첫 번째 자체 교재는 제 개념서인데요. 저희 학부모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한 강사들한테 이제 좀 유명한 과학 출판사가 비상이고 완자나 오투 이런 핵심적인 교재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재들 PDF 파일을 출판사 쪽에서 저희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컨트롤 CV를 딱 해가지고 표지만 싹 바꾼 다음에 어머니 이거 저희 자체 교재예요. 딱 이랬을 때 저희 학부모님들은 사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왜냐면 우리가 밥 먹고 이렇게 맨날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흘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학원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첫 번째 페이지를 준비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역학 파트인데 여기가 많이 어렵고요. 근데 이 첫 번째 페이지는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내용은 아닙니다. 물리 1의 운동 내용이고 제가 근데 여기다 넣어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전공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사실 1학년 수준으로 그치지 않아요. 2, 3학년 수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딥한 내용들까지 꼼꼼하게 알아야 좀 대비를 할 수 있고 아마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이런 이제 무료 특강 같은 것도 막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아이들이 막 선택적으로 와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이제 그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썬팁이라고 해서 제가 완전 병아리 강사 때부터 만들고 싶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보니까 애들이 영단어장을 많이 들고 다니면서 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걸 만들고 싶어서 저희 과학 소단원별로 이제 깔끔하게 한 페이지 안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시험 대비 때 블랭크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네, 매 주차별로 그 블랭크의 개수는 늘어나고 이제 커트라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 개념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이 개념 암기를 하지 못했다는 소리니까 좀 빡세다는 치명적인 단점은 있지만 점수가 확실하게 나온다는 치명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제 문제 여기서 과학 천재라고 하는 똑똑한 천재도 있겠지만 한 시험 대비 때 한 1000문제 정도는 틀리겠다 라는 느낌으로 과학 3구 지역의 기출문제 변형과 세종 기출문제 변형 내용들을 넣어놓은 교재입니다. 네, 그 다음은 제 강의 스타일이어서 한 번씩 쫙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 잘 들으셨죠? 과학이 많이 복잡해졌죠? 이 탐구가 많이 복잡해졌는데 사실 지금 입시 제도가 이제 저 고교 학점제로 바뀌면서 몇 가지가 바뀌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점 등급제가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각 교과별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수학도 확통과 미적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거고 국어도 언매와 화작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탐구 영역도 이제는 사회 탐구나 과학 탐구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량이 굉장히 바로바로 늘어났다 이런 걸 참고하시고 사실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시간이 많이 이 설명의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을 텐데 설명의 특성상 축약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그 상담 신청서 별지가 있을 겁니다. 그 별지에 작성을 하셔가지고 이따 나가실 때 제출을 해주시면 순차적으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상담을 진행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입시전략연구소가 상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운영이 된다는 걸 알게 되고 세종 캠퍼스 고등학교를 참고하실 거는 거기가 자공고 2.0으로서 특목고 자사고를 지향을 하는데 결정적인 핸디캡이 기숙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거기 우리 아이들을 이제 지원을 해서 이렇게 입학이 결정됐는데 문제는 이제 아마 통학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입시 전문 학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세종시대 동단의 저녁에 국외 노선에 셔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학원만 태워오는 것이 아니라 이 학원에서 수업이 마치고도 집으로 저 3생까지 전부 다 운행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세종이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가장 문제가 시간인데 이 통학거리에 문제가 되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로스가 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침 저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외 노선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걸 하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설명회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저는 학원에서 주로 학생들 상담을 하거나 학부모님들을 가는데서 상담을 합니다. 제가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 학부모님들 모습이 그려져요. 그래서 신들린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보지 않아도 학부모님을 이렇게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나 행동 양식이 부모님들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의 성적표가 우리 아이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들과 공동 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급하고 뭐 여러 가지 초조하고 해서 감정 관리가 안 된 채로 마치 부모님들이 시험장에 들어갈 것처럼 막 해서갖고 또 불변을 해버리면 우리 아이들이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앞에 세우고 잘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자기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는 그런 지혜가 많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입시 제도가 아마 초등학교 한 5학년부터 입시 공부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중학교 3학년 3년, 고등학교 3년, 그러면 한 8년을 입시 공부에 시달려야 됩니다.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 우리 아이는 뭐 성적이 안 나와서 쟤는 마음이 편해 이러는데 그런 아이들 상담해 보면 마음속에 자기가 성적표를 잘 받고 싶은 생각이 꾸라니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부모님들이 그냥 가혹하게 그냥 감정적으로 처리를 해버리면 아이들이 슬프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가도 선생님들이 크게 보살펴 줄 시간이 없어요. 학원에 가면은 이 학원은 뭐 그야말로 냉정하기로 말할 수 없잖아요. 결과만 얘기하니까 공부하라 소리밖에 안 합니다. 학교 가서는 잠이라도 잘 수 있어요. 근데 학원에서 잠도 못 자. 우리 아이들이 기대를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학원 선생님들은 개천에서 용나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용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체 뭐 이렇게 수업에 나태한다거나 이런 용납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마음을 기댈 수 있는 곳은 가정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학부모님들을 바꾸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더 급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렇다고 해서 방치라고는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다. 이 지혜는 좀 인내도 있고 여유도 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기대면서 내가 주는 사랑이 우리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고 이렇게 좀 해주셔야 돼요. 뭐 좋을 때는 다들 사랑 주잖아요. 안 주는 부모님들이 어디 계십니까? 근데 내가 기대했던 성적이 안 나왔을 때 그 실망한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아이한테 비춰버리면 아이들이 당황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주시게 되면 아이들이 지금 당장은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성적표를 보여주더라도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 이런 부분이고 어쨌든 부모님들이 뭐 채권 추심하듯이 뭐 내가 내 사랑을 얼마나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아이들과 함께 다른 말씀 할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겠죠. 많은 얘기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이 가장 우리 아이들의 버팀목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잘 관리를 해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